네, 기초과정 21강 21번째 강좌는 기초서 65페이지 7장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단원의 명칭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죠. 협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법은 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그 설립 목적이라든가 설립의 절차라든가 협회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고요. 매년 관련해서 한 문제, 어떤 때는 또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해 65페이지에 있는 괄호 1번 설립 목적을 보실까요?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기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41조 1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초서가 옮겨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체의 명칭이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OX? 다시요.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OX? X입니다. 네, X예요. 의사협회 회원은 의사고 변호사협회 회원은 변호사고 약사협회 회원은 약사죠. 근데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 단체의 명칭은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우리도 전문 자격사인데 다른 전문 자격사들의 단체들이 다 전문 자격사 명칭을 가지고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단체 명칭을 개정해달라. 그래서 이제 단체 명칭이 지금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되었는데 문제는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자의 지위가 애매해집니다. 누굽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법 41조는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서 조문이 괄호를 열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그 다음에 품위 유지, 그리고 중기업의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조문 문장 속에 어쩌고 저쩌고 위하여라고 하는 게 목적 규정이에요. 협회 설립의 법정 목적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금 전에 저와 함께 읽었었던 문장에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 뭐라고 끝나요? 할 수 있다라고 끝났죠.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즉 협회 설립은 임의적이라는 거죠. 강제 설립주의가 아니라 임의 설립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존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어도 또 다른 협회를 설립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협회를 설립할 수도 있어요. 즉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복수협회 설립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여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되어야 할 의무도 없어요.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선택사항이며 만일 복수의 협회가 존재한다면 어느 협회에 가입을 할 것인지조차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법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을 당시요. 협회는 강제 설립주의였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자동으로 협회 회원이 되었었다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예전의 본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 협회 정관 준수 의무, 이런 의무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회 회원 될 거냐 말 거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에서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 자유주의, 단 절차상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이 당연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에는 괄호 1번 설립 목적의 2항에 있는 문장, 협회는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에 있는 규정이에요. 협회는 하나의 법인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법에서 이 법인을 구별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일컬어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일컬어 재단법인이라 하죠. 이 구별 기준 속에서 협회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겠어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근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항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구분이 있죠. 그 중에서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절차는 큰 틀에서는 민법의 사단법인 설립의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도 하나의 사단법인인 것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협회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이 발기인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을 하여 작성된 정관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요건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관은 이제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어서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이 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출석을 하였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창립총회에 출석한 회원 600명 이상은 그 구성 분포가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씩 분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600명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입법의 의도는요, 6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창립총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 말은 군소협회가 난립되는 것을 막겠다, 그 말이죠. 적어도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협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6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씩 분포되어야 한다. 그 말은 어느 한 지역만을 대변하는 협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전국 단위의 광역화된 조직체계로 협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입법의 의도는 같지만 적용되는 수치가 달라서 출제자가 이제 이것을 뒤바꾸어 틀린 지문 만들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했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를 일컬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5가지 지정의 요건을 확보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얼마? 5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500명은 어떻게 해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은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였었습니다. 자, 거기는 500명 이상인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여기는 600명 이상인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틀린 지문을 만들 때에는 600명을 거기다가 500명을 여기다가 30명을 여기다가 20명을 거기다가 이렇게 문장 속에서 수치만 뒤섞어 놓으면서 틀린 지문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차차 우리가 비교하면서 또 학습해 나가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회가 되면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협회 정관에 동의를 하여야 비로소 정관은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고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럼 과반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과반수란 2분의 1, 네, 지금 2분의 1 이상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과반수라 하면 2분의 1 초과를 의미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초과를 의미합니다. 이미 과반수라는 표현은 저 앞에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였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거기도 과반수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지금 또 오늘 여기 과반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반수의 의미는 2분의 1 초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확히 600명이 창립총회에 출석한 가운데 협회 정관에 대해서 300명 찬성, 300명 반대가 나왔다면 당의 정관은 가결, 부결? 부결입니다. 정확히 600명이 출석했다면 적어도 얼마? 301명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은 의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를 통하여 협회 정관이 의결이 되면 협회는 이제 설립에서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인가권자로부터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공인중개사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에게 시정명령을 발할 수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이제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비로소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법인은요, 민법상의 법인이든 상법상의 법인이든 이 설립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의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거죠. 협회도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설립 등기를 마치고 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하부 조직으로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를 한다면 지부는 시도 단위로요, 지회는 시군 구 단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송파구 지회, 강남구 지회 이렇게 지부나 지회가 설치가 되게 된다는 거죠.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본법이 규정했는데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해당 지부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그 지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유의할 것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 설치 신고는 각각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말이 협회 지부의 감독관청은 시도지사, 지회의 감독관청은 등록관청이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부든 지회든 협회는 감독관청은 누굽니까? 누구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의 감독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가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은 협회 총회가 의결을 한 사항이라면 총회에서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또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공인중개사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 규정을 통해 각호로 나열되어 있고요. 031조는 조문의 제목이 협회의 업무입니다. 즉,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 업무의 내용이 031조를 통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가 66페이지에 보시면 66페이지 4번에 협회의 업무, 그래서 고유 업무 했는데 너무 함축적이죠. 예, 무슨 암호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031조 각호 있는 업무 그냥 그대로 제가 펼쳐보면,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는요, 첫 번째는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협회가 한답니다. 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하고요. 또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에 관한 업무를 또 협회가 한다네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한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걸 협회가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라고 031조가 각호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협회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가 몇 가지라는 것이죠? 7가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기 때문에 031조의 각호의 규정은 열거적 규정이긴 하나 제한적 규정이 아니죠. 이런 업무 외에도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는 다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31조가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업무, 즉 협회의 고유 업무와 비교 구분해 두셔야 할 업무가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단원에서 나왔었는데,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본래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었죠.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나요?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는 업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교육 업무도 위탁받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나 교육 업무는 본래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에 불과하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와 교육 업무는요, 협회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지 협회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는 또 아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도 위탁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었고, 교육 업무는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에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도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였었죠. 그러니까 031조가 직접 규정한 협회의 고유 업무와 위탁 업무의 내용 구분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들이다. 그 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리고 이 중에서 네 가지 지문을 만들고 이 중에서 하나를 갖다 끼워서 답으로 하는 형태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협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인중개사협회는요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저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아까 한 질문입니다. OX? X요. 왜냐하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협회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이 법이 명시했으니까. 두 번째 문장.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X? O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장.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이다. OX? 그건 X예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이다. 그건 아닌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 될지 말지는 자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031조에서 협회의 고유 업무를 규정할 때 그 대상을 누구로 했냐면 회원이요, 회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서 누구? 우리 협회에 가입을 한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회원의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연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을 협회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제사업도요 비영리로 하는데,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한다고 하죠. 회원입니다. 회원이에요. 회원이라고요.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유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세부적 업무로 독립된 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이요. 자, 공인중개사협회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중에는 공제사업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공제라고 하는 말을 이미 앞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고요. 어디서 보셨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증을 설정할 때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랐었습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인데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 설정. 금액은 달랐었어요. 그러나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이든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업무보증 설정의 방법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공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업무보증 설정 방법 중에 하나인 공제 있죠. 그 공제 말하는 겁니다. 그 공제. 그 다음 또 공제 사업자가 나온 적이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계약금 등을 예치를 권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약금 등의 예치가 있을 때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 명의자가 6 있었는데 은행,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예치 전문회사였었죠. 그 예치 명의자 중에도 공제 사업을 하는 자가 있었고요. 또 있었어요. 계약금 등을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는가? 예치 기관을 말할 때 본법이 금융기관,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이라고 했었죠. 결국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 사업을 한다면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혹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게 된다면 예치 명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예치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업무 중에 공제사업의 가장 핵심 업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이 무엇이든 간에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할 건지, 공제에 가입을 할 건지, 공탁을 할 건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 등으로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목돈으로 묻어 맡기는 겁니다. 담보 공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탁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 보증 설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겠죠. 거의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 보증 설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 공제료를 납입해야 되겠죠.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매년. 그런데 수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걷어들이는 공제료 수입액은 어마어마하겠죠. 수십억 이상의 자금이 운용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본법은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거면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승인받은 공제규정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그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세부적 내용들도 이제 이 법이 규정하고 있죠.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적립되어야 한다 등등의 공제규정으로 정할 세부적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공제규정 승인을 받게 되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을 하면요, 그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또 공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의무는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를 하고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게시도 해야 한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한 유일한 감독관청이 누구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부서는요, 자금 운용에 대한 조사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가 잘해도 자금 운용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가 금감원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자기 자의적 판단으로 협회 공제사업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장은 협회 업무 중에서도 오직 무엇만? 공제사업에 대해서만 조사검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청이 있어 금감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검사는 할 수 있지만 금감원장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발할 수는 없겠죠. 예, 시정명령은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해서 본법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협회와 관련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요.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은 협회도 지금 법인이라고 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인가요? 배우셨는데? 그럼요.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법상 그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확보할 5가지 등록 기준 중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개법인은 다 상법상의 상인인 겁니다. 상법상 상인이죠.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유한책임회사든 상법상 회사이어야만 비로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겠죠. 그리고 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민법이 보충 적용될 거예요. 중개법인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상법상 회사이기는커녕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협회 문제를 다룰 때만큼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상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바로 상법은 경유치 않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또 협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초과정으로 큰 틀을 정리를 하시는 거지만 그 용어의 위치들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협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가받는 것이었었죠. 총회 의결사항은 보고하는 것이었었고요. 지부지회 설치 사실은 신고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공제규정은 제정해서 승인받는 것이고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공시하는 것입니다. 인가, 보고, 신고, 승인, 공시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서 뒤섞여서 지문 나가면 읽어보실 때 여기가 인가 같고 저기가 보고 같고 거기가 승인 같고 여기가 신고 같고 아주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면서 살펴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벌칙은 앞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우리가 기초과정 정리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법령편에 대한 기초과정 정리를 모두 마무리하신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가 한 과목으로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본 과목 40문제 중에서 약 70% 정도가 법령편에서 출제가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마쳤는데요. 원래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수록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2014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법 속에서 분리 독립한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공인중개사법 속에서 분리되어 이제 하나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는 독립한 법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이제 중개 실무편의 개관 정도를 기초과정에서는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